북한의 이인자이자 김정은의 여자 현송월을 아시나요? 부인인 리설주보다 큰 총애를 받는 현송월은 김정은의 오른팔입니다. 북한에서 몇 없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고 당당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녀. 어딜 가나 북한 이슈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최근 평양에 그녀가 끔찍하게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송월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실종되고 그녀의 최측근인 직속부하는 결국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숙청과 처형,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북한 실화입니다. 대체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현송월의 오른팔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전선동부 산하예술단 검열관이었죠.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26살에 이 자리에 배치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보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청사로 출근했어요. 다른 평양 주민들이 배급소 앞에 줄을 설 때 저는 특별공급소에서 쌀과 고기를 받았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늘 초코파이와 커피가 있었죠.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었어요. 제 주된 업무는 모란봉악단과 삼지연간현악단의 공연 내용을 사전 검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사 한 줄 안무 하나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쳐야 했어요. 현송월 부부장님의 직속 부하였기에 막강한 권한이 있었죠. 전화 한 통이면 어떤 예술인이든 무대에 세울 수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수경 동무 오늘 저녁 공연 최종 검열 보고서 올라왔나? 현송월 부부장님은 항상 이렇게 직접 확인하셨어요. 원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분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비서실에서 일하며 평양 권력의 핵심을 보았죠. 매주 열리는 회의에서 어떤 예술인을 키울지, 누구를 정리할지 결정되었어요. 예, 부부장님. 모두 검토 완료했습니다. 좋아. 이번 공연은 원수님께서 직접 보실 거야. 실수 없어야 해. 당시 저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체제를 지키는 전사들이고 예술은 혁명의 도구라고 배웠으니까요. 가끔 숙청당하는 예술인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뭔가 잘못했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장님 사무실로 배달되는 명품 가방들, 평양 택시 사업권을 놓고 벌어지는 은밀한 대화들을 엿듣게 되었죠. 이번 달 택시 사업 수익은 어떻게 되나? 부부장님 달러로 환산하면 상당합니다. 다만 리설주 동무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그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술 단원들이 바치는 봉투들을 보면서요. 이건 혁명이 아니라 장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성학과의 숙청이었어요. 그는 실력도 뛰어났고 충성심도 강했습니다. 수경 동무 김철수 동무 파일 가져와. 네? 그 동무는 모범 예술인 아닙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최근 상납이 부족하더군. 결국 그는 사상이 불순하다는 명목으로 쫓겨났죠. 그의 가족까지 평양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고 보고서를 올렸죠. 퇴근 후 돌아가는 아파트는 평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운수가 나오고 정전도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불빛 너머 어둠 속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경아, 넌 정말 좋은 자리에 있구나.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편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평양의 특권층으로 살아갔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삶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들을 애써 외면하면서요. 하지만 곧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건은 가을 어느 날 갑자기 터졌습니다. 선전선동부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죠.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현송월 부부장님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창백했습니다. 동무들 원수님께서 예술계 기강 확립을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열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 부서에 상주하기 시작했죠. 예술인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금품 수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지연합단의 주요 단원 5명이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목은 뇌물수수와 불법 외화 거래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부부장님께 올라갔다는 걸요. 수경 동무 이 명단 좀 봐. 선배 검열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조사 대상자 명단이 빼곡했어요. 제가 아는 예술인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맨 끝에는 부부장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용히 해. 위에서 현송월 동무도 조사 대상이래. 리설주 동무 라인에서 압박이 들어왔다는 소문이야.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부부장님이 조사를 받는다면 그 밑에 있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평양 시내 광장에서 공개 비판 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 끌려 나온 건 제가 알던 가수와 무용수들이었죠. 나는 혁명의 배신자입니다. 당이 돈을 횡령하고 부정부패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자아 비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어떤 사람은 멍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뒤집어지는 걸 느꼈죠. 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옆에 서 있던 주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돈을 바치라고 하면 바쳤고 상납하라고 하면 상납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만 죄인이 되어야 하나요? 그날 저녁 부부장님이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수경아, 너 나랑 일한 지 몇 년 됐지? 5년째입니다, 부부장님. 그동안 내가 본 것 들은 것 다 있어. 알겠나? 이건 너를 위한 충고야. 부부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하던 분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계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소모품일 뿐이라는 걸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했던 걸까요? 무고한 사람들을 숙청하는 데 가담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혜택을 누렸죠. 나도 공범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은 서류들,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을 거예요. 다음 날 출근길, 평소와 같은 평양 거리가 달라 보였습니다. 거리의 인민들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두려움이 보였어요. 선전 포스터 속 행복한 얼굴들도 이제는 거짓으로 느껴졌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 한 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김영희 동무는 어디 갔어? 몰라. 어젯밤에 보이부에서 데려갔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차례도 곧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장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출근할 때마다 체포될까 봐 두려웠어요. 현송월 부부장님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은 사라지고 소박한 국산 가방을 들고 다녔죠. 회의 때도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권력이 기울어지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권력 투쟁이었어요.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희생양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까?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죠. 아직은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진 건 분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이름이 소환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이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죠. 한수경 동무 내일 오전 9시까지 보이부 조사실로 출두하시오. 어머니께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경아,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현송월 부부장님 밑에서 일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보이부 조사가 얼마나 무섭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저는 평생 충성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한다니요. 다음 날 아침 보이부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 양쪽에 조사실들이 줄지어 있었죠. 한수경 동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관은 차갑게 절 쳐다봤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죠. 현송월 동무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목격한 비리 행위를 모두 말하시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부부장님을 배신하는 거고 거짓말을 하면 제가 공범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검열 업무만 담당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현송월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택시 사업, 이권 예술인들의 상납금 명품 밀수거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저도 끝장이었어요.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저 서류 검토만. 이 동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협조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고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다시 소환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죠.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수경아, 우리 어떡하니? 이러다 가족 전체가 화를 입으면.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잘못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필요하면 죄를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송월 부부장님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모두가 숙청당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현송월 동무가 완전히 끝났대.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 정리된다던데. 사무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그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한때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지나가면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경아, 조심해. 내 뒤를 캐고 있어. 빨리 대책을 세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경고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날 밤 집에서 급히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부부장님과 주고받은 메모 회의록, 내부 문건들까지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제 과거가 함께 타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출근하니 제 책상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죠. 수경 동무국장님이 부르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국장실에 들어가니 낯선 보이부 요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경 동무 당분간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외부 접촉을 금합니다. 사실상 가택연금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거리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저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화려한 간판들 모두가 거대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갇힌 새였죠. 그날 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는 걸요. 가족도 화를 입을 거고 저도 끝장날 겁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탈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모하고 위험하지만 이대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탈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가택연금 나흘째 되던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어요. 보이부 차량이었죠. 저는 커튼 틈으로 그들이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같은 층에 살던 동료의 집이었어요. 제 차례가 곧 오겠구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탈출을 확정적으로 결심했죠. 문제는 어떻게 나가느냐였어요. 평양은 통제가 심한 도시입니다. 여행증 없이는 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어요. 선전선동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출장 명령서 양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지만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위조 서류를 만드는 거죠. 다음 날 가택연금 중이지만 몰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한 후배에게.
은희야, 나야. 부탁이 있어. 언니 지금 연락하면 안 돼요. 언니 감시받고 있잖아요. 알아. 하지만 꼭 필요한 게 있어. 출장 명령서 도장, 내일 내 집 앞 화단에 놓아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설마 탈출하려는 거 아니죠? 묻지 마. 제발 부탁이야.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은희는 한참을 고민하다 작게 대답했어요. 내일 새벽 5시에 놓아둘게요. 그 대신 언니 절대 저 말한 거 아니에요. 고마워, 은희야. 미안해.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도 위험에 빠뜨리는 건데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정말로 화단에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안에는 출장 명령서 도장과 백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서류를 작성했죠. 선전선동부 검열관 한수경, 신의주 예술단 검열 업무를 위해 5일간 출장을 명함. 도장을 찍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문서 위조죠.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어차피 끝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돈 문제였어요. 중국까지 가려면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달러를 꺼냈어요. 특별 공급품을 암시장에 팔아서 모은 돈이었죠. 약 2,000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경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며칠 출장 가야 해요. 출장? 지금 자택 대기 중이잖니. 무슨 소리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제 눈을 보더니 모든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수경아, 설마. 어머니, 저 이대로 있으면 죽어요. 가족들도 화를 입을 거예요. 제가 살아야 어머니도 안전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알았다. 가거라. 하지만 꼭 살아야 한다. 알겠니? 네, 어머니. 제가 안전해지면 꼭 연락드릴게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탈출하면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겁니다. 아마 평양에서 쫓겨나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잡히면 더 큰 화가 미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은 몇 벌 돈, 신분증, 그리고 위조 서류. 작은 배낭 하나에 제 인생이 다 들어갔어요. 새벽 4시 어머니와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죠. 눈물을 삼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평양역으로 가는 길,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순찰대가 지나갔지만 저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위축되면 더 의심받으니까요. 역에 도착해서 신의주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출장 명령서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역무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표를 건넸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기차에 올랐을 때 비로소 한숨을 쉬었어요. 첫 관문을 통과한 거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신의주까지 8시간,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야 했어요.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한때 사랑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감옥이었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생사를 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죠. 기차는 북쪽을 향해 달렸고 저는 자유를 향해 달렸습니다. 기차가 신의주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곳은 국경도시, 통제가 가장 심한 곳이었죠. 역 출구에는 보안원들이 즐비했습니다. 모든 승객의 신분증과 여행증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동무, 신의주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전선동부 검열관입니다. 예술단 검열 업무 때문에 왔습니다. 보안원은 제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평양에서 왔군요. 머무를 곳은? 인민숙소에 배정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가십시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일단 역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문은 지금부터였죠. 미리 알아둔 주소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집, 브로커가 있다는 곳이었어요. 선전선동부에서 일하며 은밀하게 얻은 정보였죠.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신가? 평양에서 왔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방 안에는 이미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돈은 얼마나 가져왔어? 2,000달러입니다. 국경까지는 1,000달러.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별도요. 그리고 실패하면 책임 못 져.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소리 내지 마시오. 그날 저녁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식사를 하며 함께 탈출할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여자는 계속 떨고 있었고 나이든 남자는 묵주를 만지고 있었어요. 다들 왜 가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치범으로 끌려갔어요. 저도 곧 잡힐 것 같아서요. 떨고 있던 여자가 대답했어요. 나는 장사하다 걸려서 뇌물을 못 바쳤어. 수용소 가기 전에 도망치는 거요. 나이든 남자도 말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절박함을 안고 있었죠. 밤 11시 브로커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내 뒤를 따라오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어요. 신의주 외곽 압록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1시간을 걸었을까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보이는 게 압록강입니다. 수위가 낮아서 오늘이 기회요. 브로커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순찰대가 이 시간에 이 구역을 지나갑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해요. 내가 신호하면 뛰시오. 우리는 갈대밭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지금. 브로커의 신호에 우리는 일어나 강으로 뛰었어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깊었고 빨랐어요. 빨리 가. 앞서가던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물을 헤쳤어요. 옷이 젖어 무겁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때였어요. 거기서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한 거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뛰어. 절대 멈추지 마.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귀를 찢는 소리였죠. 으악. 뒤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함께 오던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는 거니까요. 저는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에 쥐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더 이상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사정거리를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기어서라도 올라갔죠. 여기가 중국입니까? 그렇소. 이제 북한 땅이 아니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저는 강변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뒤에 남겨진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죠. 뒤돌아보니 압록강 건너편에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찰대가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그 지옥을 벗어난 거예요. 쉴 시간 없어. 중국 공안도 위험하오. 어서 가야 해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다시 걸었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나 이제 자유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죠.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중국은 탈북자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으니까요. 브로커는 우리를 어두운 숲길로 인도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낡은 농가가 나타났어요. 중국 땅에 첫 발을 디딘 지 2시간 만이었죠.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쉬시오. 내일 아침에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방 안에는 낡은 중국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젖은 옷을 벗고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이제부터 당신은 조선족이요.
한국말 절대 하지 마시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송됩니다. 브로커의 경고가 무섭게 들렸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우리는 트럭 짐칸에 실렸어요. 과일 상자들 사이에 숨어야 했습니다. 숨죽이고 있으시오.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다. 짐 좀 보자. 중국어가 들렸어요. 공안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죠.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제발 발각되지 않기를요. 괜찮아. 가. 다행히 트럭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걸 곧 알게 됐죠. 단둥의 한 허름한 여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어요. 브로커가 방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으시오. 다음 루트를 준비하는 동안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다음 루트요? 여기가 끝 아닙니까? 여기서 한국까지 가려면 5,000달러가 더 필요해요. 뭐라고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합니까? 그건 당신 문제요. 돈이 없으면 여기서 알아서 사시오.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속은 거죠.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여관방에 갇혀 지내며 돈을 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신분도 없고 중국어도 못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일주일 후 다른 탈북자가 같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자였어요.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일주일요. 당신은요? 저는 3달 됐어요. 돈 없으면 못 나가요.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그녀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3달이나 갇혀 있다니요. 어떻게 버티세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예요. 하루에 12안. 물론 불법이죠. 걸리면 북송이에요. 저도 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중국인 식당으로 몰래 갔어요. 주인은 탈북자인 걸 알면서도 싼 값에 부렸습니다. 너 빨리 안 하면 공안에 신고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손은 세제로 짓무르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죠.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식당에서 다른 탈북자를 만났어요. 40대 남자였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브로커한테 맞았어. 돈 더 내라고. 더요? 얼마나 더 내야 하는데요? 처음엔 5,000달러래. 그런데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계속 올려. 지금 10,000달러 넘었어. 그의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사기였습니다. 끝없는 착취였죠. 그날 밤 여관방에서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쳤지만 여기도 지옥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나쁜 곳이었습니다. 최소한 북한에서는 제 신분이 있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을 때 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갑자기 임금을 절반으로 깎았어요. 싫으면 나가. 너 대신할 사람 많아.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참고 일했어요. 어느 날 새벽 식당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공안차가 지나갔어요. 저는 재빨리 숨었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기 수상한 여자. 중국어가 들렸어요. 저를 본 거였죠.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뒷골목을 빠져나가 시장 안으로 숨었어요. 1시간을 숨어 지내다 겨우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이렇게 살 순 없어. 반드시 한국에 가야 해. 그날부터 저는 더 절실해졌습니다. 돈을 모으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2곳에서 일했어요. 새벽엔 식당, 낮엔 공장 청소. 하루 4시간만 자며 버텼습니다. 3달이 지나 겨우 2,000달러를 모았어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이 공포였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새로운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만났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어. 위험하지만 가능하오. 얼마나 필요합니까? 3,000달러. 하지만 당신은 2,000밖에 없다고 들었어. 제발요. 여기서 더는 못 버텨요. 나머지는 한국 가서 꼭 갚을게요. 브로커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 못 져요.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건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길이 마지막 기회였죠. 중국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진짜 자유를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해야 했죠. 출발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승합차에 탈북자 6명이 탔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한국으로 간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라오스까지 이틀 걸립니다. 국경 검문소에서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브로커의 지시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중국 남부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틀간의 여정은 악몽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6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빵 조각과 물뿐이었죠.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중국 공안들이 차를 둘러쌌습니다. 여권. 브로커가 서류 묶음을 건넸어요.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공안은 한 장씩 넘기며 우리를 쳐다봤죠. 제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통과했어요.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시골 마을의 낡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대기합니다. 태국으로 갈 다음 브로커를 기다려야 해요. 또 기다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곳은 중국보다는 안전했죠. 일주일 후 새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라오스 남자였어요. 태국까지 가려면 정글을 걸어야 합니다. 이틀 걸려요. 걸어서요. 국경 경비를 피하려면 그래야 해요. 힘들지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글 행군은 지옥이었어요. 끝없는 나무들, 진흙탕, 벌레들. 신발은 찢어졌고 발엔 물집이 잡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태국이에요. 힘내세요. 브로커가 격려했지만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함께 가던 한 남자는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부축해서 억지로 걸었어요. 포기하면 끝이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정글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도로가 보였어요. 저기가 태국입니다. 브로커의 말에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넉 달이 걸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각자입니다. 방콕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을 찾으세요. 뭐라고요?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는 겁니까? 계약이 그랬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브로커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 6명은 낯선 땅에 버려진 거였죠. 어떡하죠? 우리 태국어도 못하는데. 한 여자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어요. 일단 방콕으로 가야 해요. 같이 가실 분? 다행히 모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도로변에서 버스를 잡아탔어요. 태국 돈이 없어서 달러로 냈죠. 방콕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거대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네온사인 고층 빌딩, 수많은 사람들. 정신이 없었죠. 한국 대사관이 어디죠? 영어로 물어봤지만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한 택시 기사를 만났습니다. 코리안 엠버시, 코리안 엠버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를 몰았어요. 30분쯤 달렸을까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한국 대사관, 진짜 한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석 달 넘게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안을 향해 무전을 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나왔어요. 탈북자분들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모두 울고 있었죠.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에어컨이 나오고 깨끗한 의자가 있고 한글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신분 확인,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등 모든 걸 진술했죠. 한수경 씨 확인 완료됐습니다. 모레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꿈만 같았죠. 마지막 밤 대사관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한국 진짜 자유가 있는 그곳을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내 방송에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을 때 저는 옆 사람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정말로 진짜로 안전한 거였죠. 조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간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신분, 탈북 경위, 중국에서의 생활까지 모든 걸 진술했죠. 특히 현송월 부부장 관련 증언의 조사관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송월의 비리와 숙청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봤던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뇌물 상납금, 예술인 탄압, 권력 투쟁.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교육시설이었죠.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 교육을 받을 때 모든 게 신기했어요. 신용카드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죠.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강사의 말에 교육생들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실감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으로 서울거리를 걸었어요. 명동의 번화가, 수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웃는 얼굴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4,000원입니다. 제 돈으로 제 의지로 커피를 주문했어요. 이런 사소한 것조차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이 났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멋진 풍경이 현실이었습니다. 정착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평양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곳은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첫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켰더니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봤습니다. 여러 번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수경 씨 합격하셨습니다. 드디어 한 출판사에 취직했어요. 북한 관련 콘텐츠를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된 거죠.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수경 씨 잘 부탁드려요. 북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느낀 건 여기서는 노력하면 기회가 온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분이 나쁘면 끝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방송 출연 제의가 왔어요. 수경 씨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어요? 현송월 관련 증언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했지만 결심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방송 녹화장에 들어갔을 때 떨렸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현송월 부부장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그분 주변에서 일어난 숙청과 비리를 직접 목격했죠. 제 증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이 북한의 실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난도 있었어요. 넌 그 체제에 협력하지 않았냐.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확실히 공범이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숙청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다고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아직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요. 지금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정착을 도와주는 일이죠. 수경 선생님, 한국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배 탈북자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자유롭게 꿈꾸고 도전하세요. 때때로 북한에 남겨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탈출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연좌제로 처벌받지는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라는 걸요. 제가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게 어머니의 소원이었죠. 오늘도 저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출근해요. 퇴근 후엔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고 주말엔 여행도 갑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아직 북한에 갇혀있는 2,500만 동포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한수경은 오늘도 자유를 위해, 그리고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자 최고의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